매주 범죄심리학자 벨쌤과 정리해보는 범죄 뉴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2021년 7월 넷째 주에도 역시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3개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제주도 중학생 살인사건, 두 번째는 학교폭력과 자살, 세 번째는 갑질 폭행에 대한 기사와 그 안에 숨어있는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가 보죠. KBS 뉴스의 7월 22일 문준영 기자의 기사를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7월 28일 오후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제주시 조천읍에서 피해자인 중학생 A군이 몸이 끈으로 결박된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A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두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는데요. 그중 한 명인 백 씨는 숨진 A군의 어머니와 3년 정도 교제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5월 크게 다투고 원래 동거를 하다가 별거를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백 씨는 A군의 어머니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 너를 죽이겠다.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한 번에 죽일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백 씨는 평소 상대방을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인 의처증과 같은 증상들도 좀 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찰 조사 결과 백 씨와 또 다른 용의자인 김 씨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김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백 씨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에서 함께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A군의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어요. A군은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청테이프로 손과 발등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논란이 된 건 이 모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7월 2일 A군의 모친은 백 씨의 계속된 협박과 폭력에 경찰에 백 씨를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A군의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간 것을 확인하고 백 씨와 이 씨가 담을 타고 들어와 A군을 살해한 것이죠.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사건이에요. 제가 강력범죄 피해자를 만나서 그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일을 하다 보니 그러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비율로 데이트 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 피해자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일어나고 피해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에요. 경제적인 부분과 같이 계산이 가능한 물리적 피해 외에도 언제나 자신을 찾아와서 해할 수 있다는 불안과 자신의 관계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수차례 노력했지만 안 되기에 느껴지는 무력감, 슬픔,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동네를 떠나면 되잖아. 왜 그냥 막고 있어? 그리고 경찰에게도 왜 저런 새끼를 당장 쳐넣지 않는 건지 굉장한 화를 토로하죠. 저도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 슬픈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 아무리 예상이 가능하더라도 일어나지 않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가해자를 피해자 곁에서 떼어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피해자도 가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그걸 이용해서 더 악랄하고 지독하게 피해자를 괴롭히죠. 피해자들이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보다.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경찰력의 강화와 법을 바꾸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회적인 민감도, 그리고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폭행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한 집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고 피해자에게 누군가 당신을 돕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네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장면들처럼 말이죠. 가해자에게는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당신을 저지할 거라는 경고와 피해자에게 적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작은 불씨를 남겨놓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도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사람을 가려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고 함께 고민해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학교 폭력과 자살입니다. 서울신문 2021년 7월 18일 양구, 조한종, 광주, 최치봉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18일 국민청원에서 18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는 17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글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 6월 27일 양구의 한 기숙형 고교에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투신해 사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우리를 더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어른들의 대처였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폭력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명백한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 그리고 교사의 무관심으로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로 친구들이 저격글을 인터넷에 유포를 하고 학교에 소문을 낸 후에 은근히 따돌림을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자해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나 선생님 아무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사건이었어요. 또 다른 사건은 지난 6일날 국민청원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아버지가 작성한 글인데요. 6월 29일날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학교에 간다던 아들이 인근 산으로 가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아들이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제보받고 이유를 알게 됐다. 수년간의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비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해자의 처벌과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이 오게 도와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1년 전에 찍힌 영상에서는 이 자살한 비군이 얼굴이 빨개지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목이 졸리는 그러한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비군은 자살 직전에 심한 장난에 말려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며 일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부모님에게는 딱 일주일만 슬퍼해달라, 엄마 아빠 사랑한다 라고 적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폭력에는 정말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기숙학교나 뭔가 외부와 단절된 환경은 이런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은 그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 어른은 들어올 수 있다고 잘 생각하지 못해요. 특히 첫 번째 사건처럼 어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거나 묵인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은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이 만약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일어날 일련의 과정이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다치고 갈등을 겪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난 후에 과연 나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확신도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그 세상 안에서 권력을 쥔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피해를 입는 학생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지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이 누군가를 향해 복종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신에게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될지 간접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권력에 대해서는 세 번째 키워드인 갑질 폭행에서 좀 더 깊이 다루어 볼 거니까요. 일단 넘어가고요. 청소년이라는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일단 겁이 없어요.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겁이 없어요가 아니고 정말 자신 주변에 죽음이나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뇌인 전전두엽의 발달이 20대까지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정말 뇌가 덜 발달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가해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정환경에 있습니다. 제가 가해 청소년들이 자주 만나는데 그중 폭행을 자주 저지르는 청소년 중에 많은 아이들이 오히려 가정폭력의 심각한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폭행 전과가 세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범죄에 반성이나 죄책감이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양팔에 문신이 가득하고요. 사건과 전과만 보면 이 아이는 답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부터 지독한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어머니는 정신질환이 생겨서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때리고 학대를 합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도 수십 번 하고 그러다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아이들의 특징을 섞어서 만든 허구의 이야기예요. 매우 드라마 같지만 전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온 아이들을 만납니다. 세상은 그 아이들에게 양육강식을 모토로 살게 해요. 약해 보이면 안 되고 언제나 강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가해자를 두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가해한 이유를 잘 알아야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심리학자로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저도 만나보지 못해서 어떤 심리적 원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는 많은 부분 어른들의 범죄에서 싹을 틔운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갑질 폭행입니다. 몇 가지의 기사를 정리해 왔는데요. 2021년 7월 22일 이데일리의 이소연 기자의 기사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서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으로 넘겨진 입주민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이 가해자가 경비원인 B씨가 도망을 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때문에 경비원은 어깨와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 7월 20일 세계일보의 김동욱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쯤에 익산시 동산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 시간에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비원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가해자는 경찰한테 경비원이 근무 중 졸고 있어서 깨웠다가 시비가 붙어서 주먹을 휘두르게 됐어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경비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며칠 전에 가해자가 한밤중에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이제 주변에 민원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경비원이 좀 자제해달라라는 다른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마지막 기사를 볼게요. 7월 22일 조선비즈의 이학준과 송복규 기자가 쓴 기사의 일부를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갑질 폭행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개정안에서는 경비원 업무는 경비 업무와 환경관리를 비롯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단속, 위험, 도난 방지, 이러한 목적의 주차 관리, 그리고 택배 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된다. 만약에 이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시킨 아파트 주민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들었을 때는 이 법이 너무나 웰컴해요.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이게 오히려 그 둘의 관계, 그러니까 경비원과 주민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비원과 입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위아래, 상하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의리될 수밖에 없죠, 경비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법이 실효성을, 정말 실효성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한계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둘씩 마찰이 빚어지게 되면 악순환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갑질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궁금해 하세요. 왜 경비원들을 향한 갑질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거냐. 그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일상에서 박탈된 인정 욕구, 통제 욕구를 나보다 힘이 낮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100점을 받아서 마땅한데 자꾸 사회에서 혹은 나의 상사가 나에게 7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족하겠죠. 그렇게 해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옵니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경비원을 만나게 돼요. 그 경비원에게 아주 간단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시키면 저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조금씩 권력이 낮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컨트롤하고 쥐고 흔들면서 괴롭히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듦으로써 다시 나의 권력욕을 채워주는 거죠. 아, 나는 이만큼 힘이 세.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러한 통제 욕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경비원들이 모두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아, 내 맘대로 안 하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럼 맞아야지. 나보다 너는 힘이 낮으니까. 내가 너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럴 권리가 있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불안의 상승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 불안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심리적인 불안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사용하는데 그 중 하나는 남을 통제하는 겁니다. 남을 통제함으로써 나의 안정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인종차별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 작용되는데요. 나의 분노와 그리고 향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명확하게 비난할 수 없는 이 문제와 불안으로부터 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서 불안과 공포와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조금 더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인간화예요. 많은 범죄에서 관찰되는 현상인데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상대 군인들에게 바퀴벌레 같은 놈들, 하등한 짐승 같은 놈, 아니면 물건 취급을 하는 것. 원래 인간은 상대의 고통을 보면 자신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울 뉴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뉴런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려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괴롭히게 되면 나도 큰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반대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개발합니다. 그게 바로 비인간화예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를 나와 다른 하등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이나 판단 능력이 나보다 낮은 하등한 생물로 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혐오의 정서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갑질 폭행들의 사건들을 보면 가해자들의 태도가 정말 우리를 더 열받게 하죠.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오만하고 그래요. 정말 화나게 만들어요.
바로 이게 비인간화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갑자기 상승된 권력으로 인해서 공감 능력 아니면 타인이 어떤 기분을 느낄지를 상상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에요. 과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의 삶에 충분히 높은 권력감을 느끼고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맨날 누군가의 아랫사람으로 눌려 있다가 경비원을 딱 만나게 되면 나의 지위가 떡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누릴 수 없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언제 올지 모르는 나의 이 풀 파워 타임을 즐기게 됩니다. 힘을 마구 휘두르는 방식으로요.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의 삶에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보다는 평소에 나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대의 낮은 지위로 인해서 내가 권력이 떡상했을 때 그때 이러한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솔직히 너무 슬픕니다. 특히 경비 아저씨가 자신의 가치와 인간성을 짓밟고 괴롭혀도 나와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힘들게 버텼을 것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자살을 한 경비원 분들이 그 마지막까지 느꼈을 감정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고 서로 도와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을 보면 인사도 하고 더운데 고생하신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넷째 주 범죄 기사 중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이야기할 기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